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손하고 착한 아이야. 말도 잘 듣고 동생도 잘 챙기고. 저 역시 제가 그런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땐 그나마 조심하시던 말과 행동을 더는 숨기지 않으셨죠. 어느 날부턴가 저를 보면 대놓고 혀를 차거나 뭔가 못마땅한 듯 고개를 돌리기도 하셨습니다. 동생과 나란히 있어도 저만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차별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할머니 방 쪽에서 언성이 오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석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애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진석이가 어머니 앞에서 매번 기죽어서 눈치 보는 거, 저 이제 못 보겠어요. 그럴만 하니까 그러지. 이제 애비도 없는 마당에 남의 자식 데리고 언제까지 살 건데. 우리 진짜 핏줄 진우까지 나중에 걔랑 재산 나누게 만들 셈이야? 진석이 제 아들이에요. 남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 버릴 수 없어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걸 왜 끌어안고 살아? 너 그 애 언제까지 감쌀 거냐?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자식,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저를 다시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얼굴로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진서가 미안하다. 오랜 시간 너한테 말 못한 게 많구나. 이 주소로 한번 가보겠니? 네 친엄마가 있는 곳이야. 말없이 봉투를 받아든 저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켜가며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 진우. 우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서로를 아끼며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작은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시골에서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아버지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뚝딱 아저씨로도 통했죠. 방학이 되면 가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논밭을 일구며 사셨고 저는 그런 시골이 참 좋았어요.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또래아이들과 해질녘까지 뛰어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어른들도 정 많고 순박해서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곳에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할머니는 저를 대할 때면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눈치를 보게 됐고 가까이 가면 자연스레 몸을 피하시는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은 할머니가 걱정된다며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철물점은 정리하고 우리도 시골에서 살아보자. 어머니 곁도 지켜드리고 말이야.
애들 키우기도 더 좋을 거야. 어머니도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대부분 좋았지만 동생이 자랄수록 할머니의 차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저만 야단을 맞았고 진우와 함께 있으면 늘 동생만 챙기셨습니다. 귤을 까주시며 우리 진우는 할미 보험을 하실 땐 옆에 있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용돈도 꼭 진우에게만 쥐어주셨고 저는 그걸 그저 동생이 어리니까 그렇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우를 데리고 밖에서 놀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진우가 넘어져 얼굴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고 어른들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얼른 치료를 해야 했기에 아프다오는 동생을 달래가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울음소리를 듣고 할머니께서 맨발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우리 진우 얼굴이 왜 이런 거야? 넘어졌니? 어휴, 너는 왜 애 하나 잘못 봐서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아우 답답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유, 이거 얼굴이 흉지면 어쩔 거야. 너 이리 와, 어? 나한테 혼 좀 나자. 저는 그날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정말 아팠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꼭 참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이를 꽉 물고 서 있었죠. 다행히 아버지가 급히 들어오셔서 회초리를 든 할머니의 손을 막아주셨고 그제야 저는 겨우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선 방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속상해서 한참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종아리에 약을 바르는 촉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제가 아직 깨어난 줄 몰랐던 어머니는 훌쩍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서가,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의 편애나 싸늘한 시선에 속상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소중한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견디게 해주는 주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생 진우의 생일에는 할머니가 장난감을 챙겨주셨지만 제 생일엔 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셨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할머니는 진우는 우리 핏줄이라 그런지 애가 영리애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마치 제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자리에서 저만 소외된 것 같았죠. 시간은 흘러 저는 19살이 되었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 일을 도우며 시골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엔 대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저도 공부보다는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시골에 내려와 살게 된 이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이 트기 시작하면 경운기 시동 소리를 울리며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가려고 나가보니 아버지께서는 논일에 쓸 삽이랑 낫, 그리고 고무장화를 챙겨 경운기 뒷짐 칸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벌써 나가세요? 어제 비 많이 와서 논길 미끄러울 텐데 오늘은 그냥 쉬시지 그래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논매야지.
안 그러면 심어도 뭐가 다 죽는다. 학교 잘 다녀오고 진우도 잘 챙기고.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 진석이 다 컸네. 아버지 걱정도 하고. 진석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든든하다. 근데 아직 아버지 팔팔하니까 내 걱정은 말고 공부 잘하고 와. 저녁 같이 먹자. 경운기에 시동이 걸리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그날은 유독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달려오듯 집에 들어선 저는 이상한 정적에 멈칫했습니다. 항상 마당에서 뛰놀던 진우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서가, 아버지가... 어머니, 침착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요? 혹시 다치셨어요? 진서가, 아버지가 경운기 몰다가 미끄러졌는데, 그만 그 밑에 깔려버렸대.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식이 없으시단다. 지금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얼른.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고 아버지는 그 속에서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가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 곁으로 가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이었어요. 항상 논밭 흙이 묻어 있었고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젠 너무 차가웠습니다.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꼭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는 그 순간은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무는 사람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한두 마디씩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아프게 와닿았어요. 일부러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날 아침 경운기를 타고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장남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옷을 갈아입고 농기구를 챙겨 농가 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차별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더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도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조용히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겨우 견디며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짐을 챙겨 밭으로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 벌어진 문틈 사이로 두 분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화내시는 걸 듣게 됐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석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매번 그렇게 애를 잡으세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억눌린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이를 갈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우리 집 핏줄도 아닌 그놈 싸고 돌 거냐? 애비도 죽은 마당에 이제 내보내야지. 언제까지 친자식도 아닌 그놈 감싸면서 살 거야? 나는 애비 핏줄도 아닌 그 자식한테 우리 집안 재산 가는 거 그냥 두고 못 본다. 우리 진우가 왜 그 애랑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거니? 응?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석이도 제 자식이에요. 우리 진우 태어나기도 전부터 키운 아들이라고요.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서 있던 제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니,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나무라며 말하셨어요. 네가 자식처럼 여긴다 한들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나는 그 애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100일도 못 넘기고 간 네 처다들 보내고 나서 털컥 그놈 데려올 때부터 말렸었다고. 단 한 번도 내 친손주로 여긴 적 없다. 파양해라. 이제 그만 집에서 내보내. 어머니 제발요. 진석이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더는 그러지 마세요. 그날 밤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에 잠들지 못한 제 논체 옆자리엔 동생 진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우리 집안 핏줄은 진우 단 한 명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동생과 저를 심하게 차별하고 동생만 편애한 이유를 속 시원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집안에서 지내야 할지 생각하느라 그날 저는 밤을 꼴딱 새웠어요. 다음 날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밖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다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어머니를 도와 논밭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달라진 제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진서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착한 진석이가 왜 이럴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서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 들었어요. 다 알게 됐다고요. 며칠 전에 할머니랑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제가 이 집안 핏줄 아닌 거, 어머니랑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시며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놀란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만 보시다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진석이 너는 입양아야.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너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는 아버지와 내게 찾아온 축복이야.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었어. 근데 100일도 안 돼서 열이 심하게 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단다. 그건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면서 마치 그때가 어제처럼 떠오른다는 듯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슬픔 속에 그 아이를 보내고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입양했던 거야. 우리에게 진석이 네가 온 날부터 내 세상은 다시 환하고 밝아졌단다. 그리고 진석이 네 덕인지 4년 후에는 내가 임신을 했고 네 동생 진우가 태어난 거야. 난 정말 너희 둘 다 내 자식으로 키웠어. 저는 왜 항상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나를 내쫓으려 하시려는 것도 이해가 가요. 진서가, 할머니가 했던 말엔 신경 쓰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쫓는다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진석이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할머니는 엄마가 잘 설득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만 향하던 냉랭한 시선이 이제는 어머니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시고
전에는 그냥 넘기던 일들도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어머니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애미야, 너는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냐? 진석이 저건 네 자식이라며.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아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 어디다 쓸 거야? 응? 어디에 쓸 거야? 어머니가 저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구박받는 거 아닐까?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할머니도 더 이상 어머니께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 떠나야 할 때야. 다음 날 저는 가방 하나에 옷을 몇 벌 넣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뒀던 돈,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과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제가 없는 편이 나을 거예요. 저 없어도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동네 골목길을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19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인연까지 끊고 올라온 서울은 제게는 너무 크고 낯설고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터미널에 내린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어리둥절한 채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있는데 모두들 바쁘게 자기 갈 길만 가더군요. 뭘 물어보고 싶어도 저처럼 멍하니 두리번거리는 시골 티나는 소년 따위에게는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를 보니 포장마차가 있었고 간단하게 배를 채우다 사장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님, 혹시 근처에 묵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유, 보아하니 이제 막 서울 올라왔나 보구만. 달방이라도 괜찮아? 이 근처에 하루에 4,000원짜리가 있긴 한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곳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 처음 묵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고 방 하나에 낡은 이불이 있는 겨우 몸 하나 놓일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루 4,000원, 화장실은 공용이고 씻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방값을 일주일치 먼저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고작 2만 원 남짓이었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바로 돈 벌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진 않았어요. 딱 봐도 촌뜨기에 경험도 없는 제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곳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당시엔 지하철역마다 전단지 붙이는 일용직을 소개해주는 사무소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일자리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에? 학생 아니야? 미성년자는 못 써. 저 이제 막 20살 됐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도 해봐서 힘도 좋아요. 그렇게 겨우 얻은 건 종로 쪽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종이 뭉치를 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 단순했지만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종일 일하고 받은 돈은 8,000원. 하지만 그 돈이 제게는 밥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돈이었죠. 밤에는 방으로 돌아와 낡고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낮엔 정신없이 일하다 피곤한 몸으로 쓰러지듯 잤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뭘 하려고 서울에 온 걸까?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며 서울 생활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서울이 제게 준 건 고생뿐이었지만 그 고생은 분명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매일같이 배가 고프고 발이 아팠지만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어렴풋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사회에 발을 들였죠.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살기 위해 일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전기 기술을 배우고 작은 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 살던 달방에서 나와 반지하로, 반지하에서 고시원으로, 그리고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명절쯤이면 가족이 보고 싶긴 했어도 제가 없어야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어도 자식의 인연을 끊는 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먹을거리를 사려고 잠깐 시장에 들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반갑다는 듯 저를 부르는 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진서가, 박진석 맞지? 나야, 나 강준우. 나 기억하지? 오랜만에 본 동창이 반갑기는 했지만 번듯하게 차려입은 양복 차림에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진서가,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갑자기 서울 올라갔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잘 사냐, 임마? 그래도 너랑 꽤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도 없이 올라가 버리냐. 나 좀 서운했다. 그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내지. 이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왔다가 시장 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 길이었어. 근데 어떻게 너를 딱 마주치냐. 넌 이 근처 사는 거야? 이 동네에 살아. 근데 저분들 네 동료 아니야? 얼른 가봐. 동창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고 곧 그 동료들이 가자면서 동창을 불렀습니다. 동창은 명함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 명함이야. 연락 좀 하고 지내자. 나중에 안 바쁠 때 한번 연락해. 밥이나 먹자. 서울에서 지낸 지 10년이 됐지만 이렇다 할 친구가 없던 제게 우연히 만난 동창의 존재는 반가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창을 만나 몇 번 같이 밥이며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창이 물었습니다. 진서가, 근데 너 집에는 한 번도 안 내려갔던 거야? 내가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너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봐서. 설마 가족이랑 인연 끊은 건 아니지? 동창은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제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기만 했고 동창은 제 반응을 눈치를 챈 듯 얼굴을 굳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하고 살아. 그럼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겠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놀라야 마땅한데 그 감정조차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동창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네 걱정 많이 하신다더라. 그 말에도 저는 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께서도 마음 편히 지내시기만 바랬었죠. 그리고 며칠 후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끝에서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익다 싶어 멈춰서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서가. 그 목소리, 꿈에서 몇 번이고 들었던 그 음성. 고개를 들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팬 채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석이 너 많이 컸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게 준우 엄마한테서 들었어. 준우가 서울에서 너 봤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준우한테 연락해봤다. 사실 동창을 만나는 순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10년 만에 본 어머니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4년 전에 가셨어. 넌 어디 아픈 데 없지?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전 잘 지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많이 야이셨어요? 혼자서 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 어머니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숨쉬기가 힘든 듯 했고 연신 기침을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서가, 놀라지 말고 들어.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나 폐암이라고 하는구나. 마치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듯 덤덤하게 말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이미 손쓸 시기를 지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진석이 너한테는 내가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제가 울자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의 친엄마를 찾아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는데, 자, 이거 받으렴. 어머니가 제게 건넨 건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걸 펼쳐보니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너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지금 주소야. 거기로 가보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진서가, 내가 널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친아들처럼 키웠어.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품어준 그 세월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주소를 전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진서가, 이제 연락하고 지낼 수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신 후에도 한참이나 친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또 하나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민이 됐죠. 이곳을 가봐야 할지, 괜히 갔다가 2번이나 버림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낳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
그 종이에 적혀있는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 중창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작은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신설산업단지였습니다. 주변은 물류 차량이 드나들고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간판이 있었고 입구 옆에는 누렇게 바린 종이에 방문 고객은 2층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안내대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나오십니다. 무심결에 저도 그 말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정한 셔츠와 재킷 차림의 한 여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선 그 여인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낯이 익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고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혹시 설마 진석이니? 그녀는 놀란 눈에 금세 차오른 눈물을 달고는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은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진석이 맞구나. 진짜 내 아들 맞지?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고 저 역시 이유 모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요. 그렇게 우리는 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친어머니와 저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고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친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서가 그동안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 절 키워주신 분이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친어머니를 찾아주고 싶으셨대요. 그래? 정말 감사한 분이구나. 그럼 지금도 그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어디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항상 걱정했었어. 얼른 찾고 싶었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양부모님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사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저 키워주신 어머니예요. 시골집을 나오면서 챙겼던 유일한 가족사진 한 장을 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경악스러운 얼굴을 한 채로 제게 되물었어요. 아니, 경이가 어떻게... 친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아는 사이냐 물었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경이는 내 소중한 친구야. 그리고 알게 된 두 분의 사이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친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2년 후 남편은 아들에게 진석이라는 이름 하나만 남겨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도 없고 고아였던 그녀는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살며 2년을 버텨봤지만 곧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몇 개월 정도 가서 일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맡길 곳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고아였고 남편 역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결혼한 누나 둘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 경이었어요.
둘은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경희를 찾아갔죠. 그녀는 친구 앞에서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경희야, 단 몇 달만 제발 진석이 좀 맡아줘. 서울에서 자리 잡고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응? 제발. 나 너 아니면 이런 부탁할 사람도 없어. 친구는 어렵게 자신의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를 당분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경희야, 정말 고맙다.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이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 잡고 우리 진석이 데리러 올게. 그리고 이거 받아. 내가 가진 돈 전부야. 전부라고 해도 얼마 안 돼. 영순아, 왜 그래? 우리 사이의 돈은 무슨 돈이야. 집어넣어. 서울 가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그때 써.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친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간 곳은 작은 플라스틱 조립 공장이었어요. 하루 종일 고무장갑 끼고 기계 앞에 서 있으면 힘들긴 했지만 맡겨둔 아기를 데려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경희야, 나야. 우리 진석이 잘 지내지? 그럼 영순아, 진석이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놀았어. 그리고 우리 그이도 진석이 예쁘다고 난리다. 애가 얼마나 순하고 방긋방긋 잘 웃는지 몰라. 웃을 때는 너랑 꼭 닮았더라. 어쩜 이렇게 판박이니? 멀리서 봐도 한눈에 네 아들이라는 거 알겠다니까. 정말? 애 아픈 데는 없지. 경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는 야근도 자처해가며 무리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기계에서 불꽃이 튀면서 플라스틱에 불이 붙었고 그게 번지며 큰 화재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공장 안이 연기로 가득 찼고 친어머니는 불길을 피하려 출구 쪽으로 뛰어가다가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못 나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동료를 챙겨 거의 밖으로 나왔을 때 불에 타서 떨어지게 된 자재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됐어요. 친어머니의 이마에는 그때 다쳐 생긴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진서가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그렇게 떨어진 자재에 색이 머리를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동안 의식이 없었다더라.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몇 달이 흘렀을 때였어. 근데 그때는 머리에 안개가 끼어있는 것처럼 답답했단다. 뭔가 기억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 의사 말로는 기억이 일부 손상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단다. 기억이 멈춘 듯 했어. 서울에 일하러 온 고아 정도로만 나를 인식하고 있었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친어머니의 기억은 다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단번에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기억은 언제 다시 돌아왔나요? 병원에서 깨어나고 3년쯤 뒤였어. 정확히는 겨울. 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꼭 안고 걷는 걸 봤는데 그때 갑자기 너를 안고 있던 내 모습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어. 그 이후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 내가 결혼했던 일, 남편의 죽음, 그리고 너. 친어머니는 말없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으러 다녔어. 너를 맡겼던 친구네 집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번호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직접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 간 지 오래더라. 동네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땐 내가 돈도 능력도 없다 보니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난 결심했어. 돈을 벌자. 돈도 있고 힘도 있어야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악착같이 일했지.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면서 돈을 벌었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석이 너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단다. 내가 살아온 이유이자 목표는 진석이 너였어. 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이 제 어머니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시대와 환경이 만든 헤어짐의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바리처럼 일한 결과 사업이 잘 됐고 한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작은 신문사에 인터뷰까지 하게 됐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아이를 맡겼던 그 친구가 기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 흔쾌히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친어머니에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가출했다는 사실과 제 어머니이자 친구인 경희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무척이나 놀라신 듯 했습니다. 진서가 아무래도 경희를 만나봐야겠다. 같이 가자. 다음 날 저는 친어머니와 함께 양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양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짙어진 주름과 해숙해진 볼살이 한눈에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친어머니는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경희야, 나야, 영순이, 나 알아보겠니? 영순이, 세상에, 영순아. 두 분은 단 한마디만으로 서로를 알아봤고 동시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울음으로 먼저 터져나오는 듯 했죠. 양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영순이 너였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었거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있었고 다시 기억이 돌아왔을 땐 이미 늦어버렸더라. 두 사람의 울음 섞인 대화를 듣는 동안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순아, 내가 네 소식을 알게 된 건 그 신문기사 덕분이었어. 안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진석이한테 친엄마 꼭 찾아주고 싶었는데 하늘이 도왔나 보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이야, 근데 왜 진작 나를 안 찾았어? 그리고 왜 우리 진석이를 입양한 거고? 양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아, 나는 너를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길면 6개월 안에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네가 연락이 없는 거야. 너를 안 찾아본 것도 아니야. 근데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안 닿고 네가 공장 주소를 말해준 것도 아니니 답답했지.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혹시 아이를 나한테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숙였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석이는 정말 너무 예쁜 아이였어. 시간이 갈수록 비록 내가 낳진 않았어도 내 아이라고 느낄 정도로 말이야. 영순이 너도 알 거야. 내가 아들 하나 잃은 거. 그래서인지 진석이가 꼭 다시 얻은 아이처럼 느껴졌어.
양어머니는 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저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죠. 우리 시어머니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고아원에 맡기려는데 진석이가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마치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듯이. 그 눈을 외면하지 못하겠더라. 그래, 어머니 말을 어기고 남편을 설득해서 진석이를 우리 자식으로 입양했어. 알아봤더니 부모가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면 유기된 아동이 되는데 그러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키우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 바로 입양 절차를 밟았지. 그리고는 진짜 우리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 그건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순간 제 머릿속엔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시던 기억들이 필름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양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이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 아이, 아니 우리 아이 진석이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영순아,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더 고맙지. 진석이는 나한테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어. 그날 병원에서의 짧은 만남은 10년 전 집을 나왔던 19살 소년이 몰랐던 진실을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두 분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니 제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늘 무겁게 짓누르던 정체성의 무게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으며 자라왔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재회 이후 두 어머니는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오래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하셨죠. 진석아, 미안해.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정말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컸어요. 제가 속상할 때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진우까지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요. 양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조금 더 계속됐으면 하는 제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양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 짓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죠. 친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 장례식 내내 친어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두 분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꺼내 바라보곤 합니다. 한쪽엔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던 양어머니, 다른 쪽엔 이제 제 곁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어머니가 담겨 있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회계 정리부터 거래처 일정 확인, 제품 발주까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차근차근 이끌어 주셨어요. 진석아, 이 회사도 언젠가는 네가 맡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네 이름으로 네 걸로 만들어봐.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올려둔 두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비록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그림자로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키워준 것도 낳아준 것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비로소 저는 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사람인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두 분의 사진 앞에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두 분이 보여준 사랑을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